가자 니. 근데 어차피 하루 종일 갈 수도 없는 기고 가자. 나랑 가자. 나도 내 평생에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인데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지금 국가유공자를 만들 때 네가 더 서류를 꾸며가지고 할 거 다 해놔야지. 지난 4월 25일 순영 씨의 집에서는 어스름 새벽부터 시작된 몸싸움에 가까운 실랑이가 날이 훤히 밝았는데도 계속되고 있었다. 5.18 최종 보상 검진을 위해 광주로 가야 하는데 순영 씨는 한사코 가지 않겠다며 이렇게 몇 시간째 버티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놓아버리는 아들. 그 세월이 기가 막혔을 어머니는 차마 나서지도 못한다. 걸리고 달래고. 그의 고집을 미리 예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선배들은 진땀을 뺐다. 어떻게든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들의 힘을 밀려 어렵사리 대문을 나서는 순영 씨. 하지만 마땅치 않은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버텼던 것일까? 결국 선배들에게 두 손을 잡힌 채 앰뷸런스에 태워지고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그는 20년 넘게 낙인처럼 따라다녔던 기억 저편 그곳 광주로 향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지부. 바로 이곳에서 5.18 보상을 위한 장애등급 검진이 실시된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순영 씨를 태운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가지 않겠다고 선배들을 애태우던 순영 씨. 갑작스럽게 끌려오다시피 하는 걸음이라 허름한 운동복 차림 그대로다. 굳이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낯설어하는 그에게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이방인의 모습이 묻어난다. 이번 4차 보상심의에서는 전국 21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인정됐고 오늘 이 장애 등급 판정에 따라 보상 금액이 결정된다. 순영 씨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마디 굵은 손으로 검사 의뢰서에 또박또박 신상을 써내려가고 표정이 참못 진지하다. 순영 씨는 덩치 큰 어린아이처럼 의료진이 지시하는 대로 검사에 임하고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듯 다음 진료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유독 그만이 여전히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다. 순영 씨의 다음 진료 과목은 정신과. 그랬다. 그는 20년이 넘도록 5.18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였다. 입학하자마자 그해 5월 광주항쟁을 겪었고 혹독한 고문을 받아 정신 이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제가 저는 특별히 이런 상해 입은 것도 없고 그리고 보상 받을 생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보상 안 받으면 평생이 그 후유증 때문에 대학 졸업도 못했고 지금까지 변변한 직업도 없이 살아왔으면서 보상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투다. 어쩌면 그는 아직도 민주화를 외쳤던 순수한 대학 새내기의 모습으로만 남고 싶은지도 모른다. 1980년 봄 순영 씨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다. 새내기 순영 씨의 부푼 꿈만큼이나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민주화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희망에 찬 기운이 가득하던 때였다.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우던 시기. 대학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에 한창 분주했고 전국 대부분의 대학은 학도 호국단 철폐투쟁을 전개하며 총학생회를 부활시켰다.
학원 민주화, 언론 자유, 계엄 해제. 자유를 향한 순수한 외침으로 캠퍼스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고 그렇게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듯 싶었다. 하지만 이 봄 기운이 바로 신군부의 정권 장악 시나리오에 의해 철저히 계획된 것이라는 걸 알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불안한 봄의 시작은 유신의 심장을 쏜 79년 10월 26일이었다. 독재의 당사자가 쓰러지면서 한 시대가 가고 이제 곧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은 정권의 공백과 함께 불길한 조짐을 낳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적 공백 상태가 몇 달간 지속이 되었었는데 그 명동 위장 결혼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과연 이 공백 상태에서 군부의 실세가 누구냐를 파악하기 위한 저조선으로서 우리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 결론은 전두환이다. 12.6 사태가 일어나자 임시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이 정권의 공백기를 이어 12.12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서서히 권력의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해가 바뀌고 이른바 서울의 봄을 맞는다. 유신 체제에 반대하다 구속 수감됐던 정치인과 재야 인사 687명의 복권이 전격적으로 단행된 것이다. 재야 인사들의 말과 글이 풀리던 80년 봄. 하지만 계엄하에서 이루어진 사면 복권이었다. 뭔가 석연치 않았고 이런 불길한 예감은 곳곳에서 감지됐다. 일시적인 사면 복권. 해빙 과정에서 발생할 혼돈을 목적으로 계획된 신군부의 집권 시나리오 중 하나였던 셈이다. 전두환 입당한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딱 장악했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완벽한 정권 장악을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는데 민중들의 이제 그 분노와 열망은 들끓어 오르고 그것이 이제 12.12 쿠데타 후에 이제 사국봉기, 동국정 같은 노동자들 그것도 곳곳에서 막 터져나오고 학생들 터져나오는데 필연적으로 충돌을 하는데 이 지역이 제일 그 심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 강도가 분노와 그 열망이 그만큼 당이 왔으니까. 이 박 대통령 시해 사태 이후에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데 요즘 군부의 움직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부가 무슨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새가 이상합니다. 아니 광주에서는 외곽 지역에서부터 학교나 도청 주변까지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래주머니라뇨? 그 왜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반공호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걸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대치 상황도 아닌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이상한 움직임이 없습니까? 글쎄요, 별다른 움직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새로운 시나리오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은 광주고요. 광주를 대상을 삼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광주에서 일어난 상황을 봤을 때 이번에 아주 심각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광주의 소요를 일으켜서 몰살시킬지도 모릅니다. 설마 아무리 막 나가는 놈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럼요, 윤 선생. 비약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광주가 터질 경우에 전국이 봉기한다면 희생도 줄이고 승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꼭 힘이 돼주셔야 합니다. 대구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아무튼 대구에 가면 광주의 그런 움직임은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지역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상황을 틈타 전두환은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겸직이라는 수순을 밟으며 본격적으로 권력 장악을 표면화시켰다. 학생들은 당연히 전두환의 겸직을 신군부 전면 부상의 신호탄으로 인식하며 분노했고 결국 그때까지만 해도
학원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교내에서만 머물던 시위가 가도 시위로 번지게 된다. 하지만 기다렸다는 듯 군부는 무자비한 진압 작전을 행동으로 옮겼다. 이런 시위 양상은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시위가 가장 치열했던 5월 14일 영남대학교 학생 시위대는 맨발로 경상과 대구 시내를 통과, 대명동 캠퍼스까지 진출해 가드 시위를 벌였고,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의 학생 시위대도 대구 시내 중심가로 진출해 수백 명씩 대형을 이루며 비상겸 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 아비규환의 상황을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할 목적이었던 군부는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을 앞세운 무차별 진압에 들어갔다. 돌과 체류탄이 날아다니고 부상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5월 14일 자정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이제 5월 14일 저희 계명대학교는 휴교령이 강제로 이제 발표가 되고 주모자들이 체포되고 또 체포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금속령이 5월 14일 자정께부터 공공연한 이제 얘기로 저희들 주변을 이제 맴돌기 시작을 하죠. 5월 17일 국방장관은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계엄령 확대가 결의됐고 권력 장악을 위한 제물로 광주를 택했다. 5월 18일 빛고올 광주의 아침은 다른 도시들과 별다르지 않았다. 다른 지역의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휴교령을 알리는 공고문이 나붙었고 전국 계엄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다른 지역과 별다를 바 없는 산발적인 시위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이다.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은 경찰의 그것과는 달랐다. 무자비한 계엄 공수부대원들은 마구잡이로 사람을 때리고 군홧발로 짓밟으며 상상을 초월한 만행을 저질렀다. 결국 진압은 피를 불렀고 분노가 극에 달한 시민들은 자위권을 행사하며 학생들의 시위에 합류했다. 교통도 통신도 끊어져 버린 고립 상황에서 시위 군중을 향해 도살에 가까운 진압이 열흘 동안 계속됐고 내 자식과 내 남편은 주공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는 광주의 통곡이 시작됐다. 광주 항쟁이 시작되면서 대구에도 휴교령이 내렸다. 학생들은 지하로 숨어들었고 하지만 피해 다니는 중에도 광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지하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8일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전국적으로 보안사 그다음에 그 당시는 중정이죠. 중앙정보부 그다음에 그 경찰 이 3개 부처 합동으로 그 학생 운동가들에 대한 일제 근거가 있었습니다. 일제 근거가 있었는데 근거를 피한 그 우리 학생 운동 활동가들을 다시 좀 모아서 최소한 그 대구 시민의 그 권리를 좀 촉구하고 광주 사태의 좀 진상을 사실에 가깝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수고가 많다. 어디서 사신가? 그래 준비는 어떻게 돼가노? 보소, 분명 소연들 하고 있는데. 어디 보자. 지금 광주는 불타고 있다. 대구 시민이여 벌다. 전국 학생팀. 그래 됐어. 그래 몇 장이나 찍었노? 한 3,000장 정도. 3,000장. 카톨릭 노동청년에서 10,000장. 이 우리가 10,000장을 찍기로 했는데 좀 더디군. 자자 서두르자. 그나저나 광주 쪽 상황은 어땠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나간다 하던데. 글쎄 말이야 심각한 모양이던데 전국적으로 힘만 합쳐지면 뭐 어떻게 될 것도 같은데 에휴 잘 될런지. 선배님, 이 유인물 언제쯤 붙이지? 2만 매가 되면 바로 나갈 끼다. 뭐 한 2, 3일 내로 안 되겠나? 지금 계획으로는 4기조로 나와서 일시에 붙일 작정이야.
통행금지가 시작되기 직전, 그러니까 11시에서 12시 사이가 되겠지. 아무래도 사람들 통행이 적을 테니까. 순영아, 니도 하고 단단히 해야 돼. 장난 아니야. 자자, 밤잠도 못 자고 다들 피곤하겠지만 조금 더 힘내자고. 수천 명의 피를 뿌린 광주 항쟁의 마지막 날인 5월 27일. 그 희생 위에 국가보안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국보위는 정화 작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회 전반에 강압적인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봄에 풀려났던 민주인사들을 부정축제와 반체제 운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다시 잡아들였고, 언론 통폐합을 단행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며 알 권리를 차단했다. 또한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명목하에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온 국민을 각종 정화사업에 동원시켰고, 정신교육을 시킨다며 불량배에 대한 삼청교육이 일제히 실시됐는데 여기에는 학생과 일반 시민들까지 억울하게 잡혀왔다. 마침내 독재 탄압의 칼날은 민주운동의 중심이었던 대학으로 향하게 된다. 모든 운동 조직은 지하로 숨어들게 되고 민주를 부르짖었던 학생운동가들은 감시의 대상이 된다. 80년 후학기죠. 후학기에는 경대에서 뭐 조그마한 사건도 여러 개 있었어요. 뭐 이제 신창일, 김동국, 뭐 벽서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명의 그 회원인 장대수 유수건의 또 광주 사태와 관련한 그런 유물 사건도 있었고, 그 뒤에 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편지 사건 뭐 이런 것이 계속 뭐 터졌었는데, 그 수사당국에서는 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여명의 출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명회의 후배였던 순영 씨. 광주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던 그는 5.18 직후 학원 소요 사태로 무기정학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다. 그렇게 몇 달간 용케도 감시망을 피해 다니던 그는 그해 11월 체포돼 경북 도경 대공분실로 끌려가게 된다. 경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1학년 권순형. 이 편지 이건 누가 썼어?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모르노? 다 니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놈들 짓거리 아이가? 네가 안 썼다 하면 좋다. 누가 썼는지 나 알지? 좋은 말로 할 때 불어라. 진짜 모릅니다. 니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버티는 기가. 들리나? 지금 옆방에는 이윤기하고 이상술 모두 다 잡혀있다 이가! 시침이 떼봤자 니만 손행기라. 권순영이 이제 겨우 1학년인데 네가 뭐 알고 그랬겠나? 선배들이 시켜서 했는 일이라 하는 거 우리도 다 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바로 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고마 부럽부라. 나는 모르는 일이란 갑니까? 이 자식 이거 네가 뭐 애국지사인 줄 아나? 좋게 좋게 말로 하려 그랬더만 영 말이 안 통하는 놈이구만 이거. 손 좀 봐주지. 이래도 말 못하겠나? 이 자식 이거 독종이구만. 좋다.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육체적 고통이 보름 이상 계속됐지만 순영 씨는 1학년답지 않게 선배의 행적에 대한 추궁에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원래 경남 산청이 고향인 그는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얼마 안 되는 농사로는 8식구 살기가 너무 빠듯해 그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대구로 이사를 왔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지는 걸 싫어했던 그는 기죽지 않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해갔다. 너한테 안 지고 살라고 지고 사진 않으려고 했지 성질이. 너 아들한테도. 그래 우리가 사랑이 있고 그랬거든 전에는. 소라 동네 사람들 지갑 친구 놀러 오면 안산을 하라 해놓으면 얼마나 잘한다고. 자는 뭘 해먹든 나 이제 커서 뭐 해먹겠고 그래서. 어려운 집안의 기둥이 될 거라 기대를 모았던 순영 씨. 촌놈이라고 업신여김이나 당하지 않을까 더 열심히 했다. 중학교에 와서도 학업 성적은 여전히 우수했고 뛰어놀기보다는 책을 더 좋아했던 내성적인 학생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담배를 핀다거나 약한 친구 괴롭히는 걸 그냥 보아 넘기지 못했던 그는 원칙에 충실한 친구로 통했다. 규칙적이고 고집스럽고 타협을 않는다. 지나치게 올곧았던 그의 성격은 생활기록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학교 호국단 이런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무실에 들어가면 매당에 몇 번 누구가 교무실에 용무가 있어 왔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교무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런 적이 없었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갈 때 그냥 이래 인사를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 이제 교련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왜 그 신고를 그렇게 하고 들어오느냐.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느라. 이렇게 뭐 구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충성을 누구한테 하란 말입니까? 라고 그 담당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대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무기정화까지 묻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줄곧 개근을 기록했던 그는 그렇게 이유 있는 반항을 하다가 무기정학을 당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상위권이었던 그의 성적은 61명 중 61등을 할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다. 틀리다고 생각되면 서슴없이 말과 행동으로 옮겼던 순영 씨. 그의 꿈은 법관이었다. 법대를 가기 위해 재수까지 했지만 가난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는 비교적 학비 부담이 적은 사범대학에 진학했다. 입학 당시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평범한 새내기였던 순영 씨. 하지만 이상술 등이 주도하는 이념서클 여명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항상 진지하고 열심히였던 그는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교내 시위와 가도 시위에 적극 참여했고 시위 현장에서도 선두에서 태극기를 들고 참가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5.18 직후 순영 씨도 무기정학을 당하고 경찰에 체포되지만 갓 입학한 1학년이어서 훈방 조치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해 11월 광주 관련 편지 사건에 대한 혐의로 이윤기, 이상술과 함께 체포돼 대공분실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된다. 보름 후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는 눈빛도 말소리도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말도 안 하더라고.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고 막 그만 이래가 있고 말도 안 하고 기분도 없이 그래갖고 주다 미어서도 맨다고 하면 누구서 울고 구불고 그러더라고. 그거 갔다 오고 나서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군대 그 혹시 보낼 때도 말도 안 하고 갔어. 고문을 당하고 온 직후부터 조금씩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81년 4월 강제 징집을 당해 군에 입대하게 된다. 학생운동을 했다는 꼬리표를 단 그의 군 생활은 한마디로 가시밭길이었다. 80년도에 그 학생운동과 관련돼가지고 수사기관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해가지고 저 사람이 조금 온전치 못한 상태라는 식으로 부대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봤을 때도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군대생활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그런 사람을 제가 보였습니다. 그건 결국은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그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 전력이 결국은 거기 다 부대까지 꼬리표가 달려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어떤 뭐 심하게 그 사람한테 어떤 감시라든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는 것이 아닌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태였는데도 보안대로 헌병대로 끌려다니며 괴롭힘을 당했고 그의 상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제대를 1년 남짓 앞둔 지난 83년 6월 몸과 마음이 망가진 상태에서 의가서 제대를 했다.
제대에서 돌아온 그는 부수고 던지고 때리고 전에 없는 난폭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가족들은 그를 요양원으로 보냈다.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양 또 또 발작을 하는 게라 집에서 이제 막 그러게 다 때려 부사피고 막 동네 사람들 막 두들 패고 가족들은 못 사는 거라지. 그래가 막 할 수 없어가 여 이제 이야기해갖고 이어서 이제 지구에 나와가 그래가 이제 수갑을 채가 그래 갔지. 그때 이제 그 당시 여 있다가 3개월서 있다가 나와가 지도 공부하려 해가지고 또 복학을 또 쉬었지. 요양원에서 나온 그는 84년 3월 입학한 지 4년 만에 복학하게 된다. 우려했던 것보다 그는 잘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았고 조금씩 말수도 늘어나고 표정도 밝아지기 시작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에 특히 학과 공부에 열심이었다. 당시 강의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기로 소문났던 그의 노트는 역사교육학과의 교과서라 불릴 정도였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그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학과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시험 칠 때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완벽하게 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사회과학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 자기가 능력되는 대로 항상 책을 모두 다 사가지고 거의 다 읽어볼 그런 정도로. 5공화국의 집권이 중반을 넘어설 즈음부터 캠퍼스에는 반군사 독재의 목소리가 높아갔고 그의 복학 시기도 결코 순탄하지 못했다. 서서히 정신적 안정을 찾으며 학교 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던 순영 씨. 그 상황이 지속됐다면 아마 그도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거져 나오는 사회적 모순들을 접하면서 잠재돼 있던 강박관념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뭐 정치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아주 긴장을 하고 거기에서 뭐 약간의 어떤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대만에 뭐 얼토당토한 이야기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시험 치다가도 갑자기 이제 복도에 그 정보 요원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시험 못 친다. 그냥 막 그대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집에 가면은 이제 그때는 심해질 텐데 촛불을 켜놓고 창문이나 이런 건 다 가려놓고 뭐 이렇게 있는다든지 자기가 중요한 인물인데 누가 감시를 하고 있다든지 회식을 마저 걸어가는데 막 정신없이 뛰어가요 이래.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뛰어가니까 우리 쫓아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쫓아가니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누가 쫓아온다 날 미행한다 그 말은 날 잡으러 온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점차 힘들어졌다. 어떻게든 졸업만은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리포트만 내면 학점을 주겠다는 교수의 제의도 있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12년 가까이 복학과 휴학을 반복하다 지난 92년 재적 연한을 넘겨 재적 처분을 당했다. 새벽 6시 아직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운동장에서는 축구 연습이 한창이다. 패스해주는 공을 받아 이리저리 드리블 해가는 순영 씨의 폼이 꽤 날렵한데 조기 축구 회원인 그는 몇 년 전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축구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 그가 유일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딱히 할 일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에게 축구는 좀 특별해 보인다. 대학 시절 1학점짜리 축구 과목을 2학기나 신청해 들을 정도로 그는 축구광이었다. 하지만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집착을 보였다는데 얘기를 들어줄 친구도 마음을 붙일 곳도 없었던 그에게 축구는 어쩌면 유일한 탈출구였는지도 모른다. 아침 축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순영 씨는 늘 그랬듯이 문을 닫아 걸어버렸다. TV와 낡은 책상 그리고 아무렇게나 꽂혀있는 책들 하루 종일 그가 접하는 세상의 전부다. 그가 역사학도였음을 알게 해주는 전문 서적들 취업을 위한 책들
손때 묻은 그 책들에서 세상에 편입하려고 힘겹게 애쓴 흔적을 느낄 수가 있다. 대학 시절 그렇게 많이 사모았다는 책들은 오래전 다 태워버렸다. 들고 나는 것이 전혀 없는 어두컴컴한 방. 이곳에서 그는 과거를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건 아닐까. 좀처럼 방을 나서지 않는 그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에 불안을 느꼈던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뭐에 자기가 그 들리면 막 한날은 뭐 사가지고 뒤에 아들과 창문도 밤에 막 수시 보고 뭐 던져 보고 뭐 여상실에 딱 어느 날 또 쫓아와가지고 이 집에 저녁마다 총소리 꽝꽝 나는데 앞으로 일하면 지금 예쁠 거야 이렇게 하고 10년 전부터 중풍으로 고생해온 어머니. 아들이 온전치 못한 몸으로 돌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나아질 거란 희망이 있었다.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21년. 이젠 아들을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다.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방문을 열고 나온다. 하지만 늦은 아침을 챙겨 들고는 금세 또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새 상을 치운 순영 씨.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수건으로 입 한 번 쓱 닦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고는 그만이다. 그의 집 마당에는 엽기 모양의 운동기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시멘트를 굳혀 만든 듯한 이 운동기구들은 모두 권순영 씨가 직접 만든 것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이 기구들로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한다. 경찰서로 군대로 끌려가 밤낮 없이 두드려 맞고 수갑에 묶여 저항 한번 못 해본 채 정신병원에 끌려가고 공포에 가까운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이렇게라도 힘을 길러 자기 보호를 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근할 무렵 텅 빈 운동장 한가운데서 순영 씨가 또 공을 차고 있다. 이번엔 혼자다. 그는 이렇게 불쑥 마음 내킬 때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공을 차러 온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온 그는 혼자서 지내는 방법을 터득한 듯 보였다. 대학 시절 자타가 공인하는 책벌레였던 순영 씨. 그만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관심도 생각도 많았을 텐데 그는 지금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단순한 동작만을 반복하고 있다. 인근의 아이들과는 함께 축구를 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다. 아이들이라면 자기에게 위협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분의 어떤 병력을 조사해 보면요, 쭉 훑어보면 이분은 정신과적인 어떤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해리성 장애 상태입니다. 병력에도 있듯이 이분이 축구장에 있으면 어떤 축구에 대한 어떤 그 축구만 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또 아주 그 어떤 과격한 어떤 행동을 보이다가 또 어떤 사람 앞에서는 또 아주 겸손한 그런 여러 가지 인격이 통합되지 않고 보는 장소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예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며 사회적 생명력까지 상실해버린 순영 씨. 그의 하루가 또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다. 지난 1월 곡주사 할매집에서는 5월 항쟁 대구 경북 동지회 신년 모임이 있었다. 광주 민주화운동 4차 보상이 거론되면서 지난해 2월 첫 모임을 가졌었는데 21년 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있었다. 같은 아픔을 나누었던 사람들, 20대 혈기왕성했던 청년들이 어느새 흰머리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서 만난 것이다. 우리가 왜 광주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려 하는가? 이제 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한 40년 쭉 이래 이어져 왔다 하면은 광주 5.18 80년의 5.18은
하나의 우리 민주화 운동의 분수령이다. 우리는 그 80년 초반의 민주화 운동의 그 주인이었다. 그 운동의 주체로서 자리매김돼야 된다. 대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4차 보상요구는 5.18을 광주에만 국한시키겠다는 데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년의 피해자는 광주 시민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 90년, 93년, 98년 세 차례에 걸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타 지역은 제외되다시피 했다. 원래 광주의 의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전국의 제자리에 올바로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뜻이었다. 이건 80년 결국 지난해 12월 전국 211명, 그중 대구에서는 42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났다. 이용기 씨는 그중 한 사람인 순영 씨의 딱한 사연을 전했다.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나 좀 그동안 이 우리 모임에 안 나오셨던 분들은 이런 좀 깊은 내막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럴 바에 토기각이 나고 옷잘끼고 그래가지고 학교 선배였던 이용기 씨가 광주시청을 찾았다. 보상 진단을 받으려면 광주로 와야 하는데 과거의 그 기억을 거느리는 바로 폭력적으로 변해버리는 순영 씨를 어떻게 광주까지 데리고 올 것인가 방법을 의논해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용기 씨는 순영 씨가 보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장본입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선배와 동료를 배신하지 않았던 순영 씨에게 항상 미안함과 고마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야 돼요.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힘은 막 항우장.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학적부와 의가사 제대를 했다는 주민등록부의 단 한 줄 기록 외에는 순영 씨의 행적을 증명해줄 기록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수소문하며 뛰어다닌 덕분에 순영 씨는 보상 인정을 받게 됐고 등급 진단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당시 그와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의 청원서와 진정서가 크게 한몫을 했다.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용기 씨는 함께 고문을 받았던 이상술 씨와 함께 경북도경 대공분지에 있던 현장을 찾았다. 당시 일반인의 접근을 철저히 봉쇄한 채 밀실 고문을 자행했던 곳. 지금은 온갖 잡동사니에 둘러싸여 피해가로 변해 있었다. 권순영, 이용기, 이상술 어디 그들뿐이 없겠는가. 민주화를 부르짖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한 번 들어가면 걸어서 나오기는 힘들다고 할 정도로 악명을 떨쳤던 바로 이곳에서 발가벗겨지고 눈이 가려진 채 짐승처럼 고문을 받았다. 당시 그들을 고문했던 모 경사는 이곳에서의 실적을 인정받아 서울로 영전됐고 87년 박종철 고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민주투사라고는 하지만 공부만 하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혹시 고문에 못 이겨 동료를 배신하게 되지는 않을까. 들려오는 옆방의 비명소리에 귀를 막으며 그 혹독한 고문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을 것이다. 피로 얼룩져 있었던 벽, 물고문을 당했던 욕조의 흔적. 이용기 씨는 당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만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보니까 이 나무가지가 있었고 이 나무가 그대로인지는 이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가정집의 지붕이 약간 보이고 그래도 뭐 새도 가끔 날아와 뭐 소리를 하고 그 당시 노래 부르고 할 때 이래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쳐다봤고 고문에 시달리다 올려다본 쪽창 너머 파란 하늘에서 그래도 그들은 자유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혹시나 순영 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이번에는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한 요양원을 찾았다. 군 제대 후 정신 이상 증세가 더 악화된 순영 씨는 평소에는 얌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던지고 부수고 동네 사람들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게 일쑤였다. 견디다 못한 가족들은 그를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늦은 밤 그가 잠든 사이 수갑을 채워 이곳으로 보내버렸다. 이 몇 명분이야 도대체? 문 닫은 지 오래돼 보이는 건물. 낮은 천장에 어두컴컴하고 폐쇄된 공간. 잠든 사이 정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끌려온 그가 본 것은 요양원이 아니라 수용소였다.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자유를 갈망했던 그의 순수한 영혼이 치료보다는 방치에 가까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깊게 병들어갔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럴 줄 알았는 것도 뭐 이거 안 왔지. 돈만 내버리고 사람만 더 골병들게 만드는 그건 우리가 이제 생각이 짧았는 게지. 행편이 이건 없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 운동장에서는 축구 연습이 한창이다. 매주 토요일 수영 씨가 속한 조기축구회가 이곳에서 연습한다는 걸 알고 선배들이 일부러 짬을 내서 찾아왔다. 가지 않겠다고 버틸 것이 뻔한 수영 씨에게 보상검진을 받으러 가자고 설득하기 위해서다. 저 멀리 수영 씨의 모습이 보인다. 얼핏 돌아다보는가 싶었는데 금세 눈을 돌려버린다. 잠시의 휴식 시간. 선배들은 수영 씨에게 이것저것 안부를 묻다가 오늘 찾아온 용건을 슬그머니 꺼내본다. 과거에 그 뭐 민주운동 때문에 하루라도 이렇게 구속되거나 하루라도 피해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요새 다 지금 보상을 하거든. 니도 니가 공부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해야 될 거야. 보상금 받아가 뭐 대놓고 말해 내가 순영 씨는 선배들의 얘기에 대꾸도 않고 금세 딴전을 피우는데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고 했던가. 선배들은 내내 침묵을 지키는 수영 씨의 마음을 풀어볼 요량으로 축구 한 게임을 하기로 했다. 같이 뛰고 뒹굴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해주는 관심일 것이다. (4월 25일) 5.18 보상검진이 있는 날이다. 광주행을 위해 대구 경북 동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순영 씨는 앰뷸런스로 따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5월의 아픔을 함께 알았으면서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그렇게 잊은 듯 지내왔던 사람들. 광주로 향하는 걸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검진 장소에는 대구에서 온 그들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있었다. 사람에 따라 그 사연만큼이나 증상도 천차만별. 보상 관련 시행령에 따라 검진 결과는 모두 14등급으로 나눠지게 된다. 대학병원에서 선발해온 전문의들에 의해 꼼꼼하게 진단받고 그 등급이 보상 금액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보상 금액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몸이 많이 망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의 순영 씨가 사람들 틈에 섞여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원래의 자리로 그를 돌려보내는 일, 이제 우리의 몫이 아닐까. 검진을 마친 동지 회원들은 망월동 공립묘지를 찾았다. 5월의 아픔을 함께 나눠 가진 사람들.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산자와 죽은 자로 비로소 만나는 것이다. 숨가쁘고 치열한 열흘을 살다가 죽음을 택한 사람들. 80년 5월의 동지들이 여기에 있었다. 그날 그 아픔은
21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저희들 이럴 신데 마음 높이지 못하고 몸 누우신 그대들 이 선비탈 하남절에 신날의 곳으로 80년 5월 독재의 오랜 침묵에서 깨어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와 민주를 부르짖었고 손에 잡힐 듯 그렇게 민주화가 오는 듯 싶었다. 하지만 역사를 거스르는 엄청난 무력 앞에 5월의 녹음은 그 빛을 잃었고 우리의 봄도 함께 빼앗겨버렸다. 그 후 21번째의 봄을 맞았다. 지금 그들은 그동안 외면되어 왔던 또 다른 5.18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다. 80년의 5.18 민주화 운동의 본수령이었고 그들은 그 운동의 주인이었다. 때문에 그 운동의 주체로서 마땅히 자리매김돼야 하고 결국 5.18이 역사 속에서 진정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광주가 아니라 민주화로 기억돼야 한다. 80년 5월 진정한 민주화의 봄이었다. 봄에 피는 하얀 문어는